명포스팅, 나약한 코어라는 미신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재미남입니다. 오늘은 미국의 DC, 닥터 오브 카이로프락터이자 운동학 교육단체인 IMI의 수장인 닥터 에반 오사르의 명포스팅을 리뷰해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에겐 교정운동 공부할 때 필떡스로 알려진 교정운동 솔루션의 저자이시고 세계적인 스포츠 운동학 강사로 활동하고 계신 분이죠. 처음 이 포스팅을 읽었을 때 정말 많은 공감과 인사이트를 받았어요. 비록 이 포스팅의 내용이 어려울 수 있지만 여러분에게 정말 도움이 되는 내용이니까 꼭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문 기사의 링크를 더보기란에 공지해 놓았으니까 보고 싶으신 분들은 확인해주세요. 여기 미국의 한 의사가 있습니다. 그의 환자는 39세의 건강한 여성으로 지난 몇 주간 요통을 가지고 있었어요. 수술이 필요하지 않아 보이는 그녀를 당신은 지역 물리치료사에게 인계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이메일을 보내옵니다. 그녀의 물리치료사는 코어가 약하고 더 많은 코어 강화 운동을 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는 이미 많은 코어 운동을 하고 있는 그녀에게 더 많은 플랭크, 캐틀벨 등의 프로그램을 통합하라고 추천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몇 주가 지나도 여전히 허리 통증을 겪고 있고 좌절하게 됐죠. 이건 아마 우리도 흔하게 겪게 되는 일들 중에 하나일 거예요. 여러분이 물리치료사건, 트레이너건 아니면 허리 통증을 가지고 있는 개인이건 말이죠. 구조적이거나 기계적인 허리 통증, 즉 디스크, 관절, 인대, 근육 또는 근막에 대한 부상이나 외상 같은 구조적, 기계적 원인으로 인한 허리 통증은 약한 코어와 관련된다고 저자와 저를 포함한 대부분의 피지시안들은 생각했습니다. 저자는 자신도 초기에 이런 방향의 강의를 자주 했다고 밝히고 있죠. 닥터 에반은 이번 아티클에서 약한 코어라는 미신에 대해 논의를 하고 기계적 요통이 전반적인 코어 스트렝스닝, 코어의 강화보다는 개개인의 코어 스타빌리티 스트레이티지, 즉 코어 안정화 전략과 더 관련이 있다는 생각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또 클라이언트의 허리 문제가 코어 근육 강도 부족으로 인한 것인지 아니면 최적의 전략을 사용하지 못한 것인지 판단할 수 있는 평가를 소개하고자 했죠. 실제로 코어 근육이 약한 분들이 있습니다. 다발성 경화증, 파킨슨 디지즈나 신경병리로 진단된 많은 분들은 정말로 코어의 약화를 보여줍니다. 일부 활동성이 심하게 낮은 노인분들이나 침상 안정 중인 사람에게도 나타날 수 있죠. 하지만 지금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근본적으로 신경학적 원인이 없는 개인이 코어 약화를 가지고 있는 경우를 저자는 거의 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반대로 이 많은 사람들이 통증을 나타내는 원인을 코어의 약화보다는 최적화되지 못한 코어 안정화 전략의 파급 효과 때문이라고 생각하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초기엔 저자도 약한 코어가 환자의 요통에 기여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환자와 고객이 강한 코어를 가지게 성공적으로 도운 뒤에도 요통 발생률에 유의한 변화를 느끼지 못했고, 그렇게 저자는 자신의 치료실에서 요통 환자 수천 명을 치료하면서 환자들이 실제로 코어 약화와 관련된 증상을 경험하는지 호기심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자는 나약한 코어가 클라이언트의 요통에 기여하고 있다는 개념에 대한 몇 가지 고유한 문제를 확인했습니다. 기존 이론의 세 가지 중요 문제점을 찾아냈죠. 그 세 가지는 첫 번째, 정말로 약한 코어가 문제라면 저자가 치료하는 환자들 중 700파운드의 무게로 정자세 스쿼트를 2세트 이상 할 수 있는 사람이 허리 통증을 앓고 있는 것은 어떻게 보실 건가요? 그 사람은 왜 요통 없이 운동은 할 수 있지만 일상적인 앉고 서고 구부릴 때는 통증을 경험할까요? 왜 헬스장에는 만성 허리 통증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가득 차 있는 걸까요? 왜 저자가 치료하고 있는 운동선수 중에 많은 사람들이 요통을 경험할까요? 두 번째, 비즈니스적으로 우리는 환자와 고객이 약한 코어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어떻게 결정하고 있습니까? 저자는 임상운동학에서 채택된 특정 근육 테스트를 사용했지만 격리된 근육 테스트 중에 코어 근육이 강하게 측정된 개개인도 여전히 요통이 있었다고 합니다. 또한 이들 중 많은 이들이 상당한 무게로 스쿼트 수행이 가능했지만 일상적으로 의자에 앉거나 코어를 제어하면서 푸시업을 수행하라는 요청을 받았을 때는 최적의 몸통, 척추 및 골반 정렬을 유지할 수 없었다고 하죠. 경사면에 팔을 올린 낮은 레벨의 푸시업을 했는데도 말이죠. 세 번째, 코어 약화가 정말로 허리 통증에 기여한다면 진보적인 코어 스트렝스 프로그램을 거친 후에 증상을 해결하지 못한 환자는 왜 그렇게 많을까요? 또 상대적으로 허약하고 근력이 없어 보이는 사람들은 왜 통증을 경험하지 않을까요? 이러한 질문에 대한 적절한 답변이 부족했기 때문에
저자는 연구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수년간의 연구를 통해 고객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진정성 있게 살펴본 결과 구조적 요통의 이유가 분명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기 시작했을 때 저자는 만성 요통을 가진 사람에게 집중했고 요통을 경험하고 있는 대상이 가지는 5가지 특성을 발견했습니다. 그 5가지 특성은 첫째, 가만히 서 있는 자세와 앉아 있는 경우에도 복벽을 단단히 조이거나 유지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코어 근육은 안정된 자세와 앉아 있는 자세에서 상대적으로 이완되어야 하는데 말이죠. 둘째, 환자들은 과한 브레이싱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브레이싱은 복부를 팽팽하게 만든다는 말이죠. 발살발을 수행하거나 다리 들어올리기 같은 간단한 코어 운동을 수행할 때조차도 말이죠. 물론 복벽은 사지를 움직일 때 활성되어야 하지만 낮은 레벨의 코어 운동 중에는 잠겨 있거나 압박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팽팽하게 만드는 경향으로 인해 만성 허리 통증이 있는 많은 이들이 코어 운동 중 배꼽 탈장을 포함한 복직근 이개를 경험한다고 말합니다. 셋째, 대부분의 코어 운동이나 테스트 동안 골반은 후방 영사되고 요추는 굴곡돼서 당겨진 다음 원래의 위치로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몸통과 척추 골반은 척추를 굴곡시키는 특수한 검사를 하지 않는 한 중립을 유지해야 하는데 이 척추 중립이 맞춰지지 않은 거죠. 넷째, 높은 레벨의 과제, 예를 들어서 플랭크나 중량 스쿼트 같은 과제들은 잘 수행하지만 낮은 강도의 과제, 예를 들어서 후크라잉 자세에서 발을 들어 올린다든지 맨몸 스쿼트를 수행할 때는 오히려 힘겨워했습니다. 다섯째, 복부의 움직임이 거의 없는, 즉 가슴으로만 얕고 빠른 호흡을 하는 잘못된 호흡 패턴을 보입니다. 정상적이고 편안한 호흡을 할 때는 흉추에서 앞뒤, 양옆, 위, 아래 3차원적 호흡이 관찰되는 차이점이 있죠. 이런 점들을 발견한 저자는 기존에 가지고 있던 테스트를 완료하는 데 집중된 검사가 아닌 테스트 도중 운동의 질을 평가하는 검사 방법을 개발했습니다. 그렇게 닥터 에반이 추천한 테스트는 바로 WLOT, 월 리프트 오프 테스트입니다. 물론 누군가에겐 이 WLOT 또한 아주 도전적인 테스트가 될 것이지만 플랭크 자세로 버티면서 시간을 재거나 오버헤드 스쿼트를 테스트하는 것보다는 훨씬 낮은 레벨의 코어 근력과 협응력을 요구하는 검사 방법이 될 것입니다. WLOT와 같은 낮은 수준의 테스트는 대상이 비교적 쉽게 수행 가능한 방법을 강조합니다. 쉽게 수행은 가능하지만 테스트 도중 보이는 자세의 흔들림, 보상 자세나 호흡 패턴 등을 평가할 정보를 얻는 거죠. 프론 브릿지 테스트 같은 높은 수준의 테스트를 수행할 때는 오히려 보상작용이 숨겨집니다. 이 검사 방법은 주로 앉아서 생활하는 사람에서부터 운동선수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대상에게 우수한 신뢰성을 입증했습니다. 매우 근력이 강한 개인조차도 검사자가 다리를 들어 올리는 전략과 완벽한 코어 전략을 사용하는지 관찰하기 때문에 테스트 성공에 어려움을 겪을 것입니다. WLOT의 수행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대상자는 벽에 발을 대고 눕습니다. 벽을 사용하지 못한다면 후크라잉 자세로 테스트를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대상자는 중립적인 위치를 잡습니다. 하지만 특정 자세를 강요하지 말고 편안한 자세로 누워있게 하십시오. 머리와 목을 보다 이상적인 위치에 배치하기 위한 수건이나 보조장치는 자유롭게 사용하세요. 엉덩이와 무릎이 각각 90도 구부러지도록 만든 다리를 벽에서 들어 올리도록 지시합니다. 양다리를 떨어뜨릴 건데 첫 번째 발을 벽에서 떨어뜨릴 때 대상자의 척추 정렬, 호흡 및 복벽에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주목합니다. 두 번째 다리를 벽에서 들어 올리고 앞서 언급한 부분들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다시 확인하세요. 최대 10초 동안 이 자세로 버티게 합니다. 대상자에게 다리를 한 번에 하나씩 벽으로 돌려보내도록 지시합니다. 이때 다리를 벽으로 다시 가져가는데 몸통의 정렬, 호흡, 복벽에 어떤 일이 생기는지 다시 한번 주목합니다. 모든 테스트를 수행하고 대상자에게 자신이 알고 있는 방식으로 코어를 활성화하거나 복부에 힘을 주도록 지시하고 테스트를 다시 수행합니다. 그리고 이전 테스트 내용과 비교해보세요. 정렬, 호흡, 복벽을 사용하는 전략이 변경되었나요? 만약 최적의 코어 안정화 전략을 가지고 있다면 코어를 활성화할 때 정렬과 호흡 능력이 향상될 거예요. 자, 그렇게 어려운 테스트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뭐가 잘못됐는지 알아보는 게 참 어렵죠. 지금부터 말씀드릴게요. 부적절한 전력을 사용한다면 다음과 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첫째, 검사 자세 자체를 유지하지 못할 겁니다. 이건 설명할 가치가 없죠. 아예 하질 못하신 거니까. 둘째, 다리를 떨어뜨릴 때 특히나 두 번째 다리를 떨어뜨리면 하중이 크게 증가하거든요. 그때 흉요추부가 들린다든지 후두부가 뒤로 제껴진다든지 어깨가 앞으로 튀어나오거나 몸통이 발등 쪽으로 당겨질 수가 있습니다. 모두 코어 근육을 사용하지 못한 대근육 보상 자세들입니다. 셋째,
다리를 벽에서 들었을 때 복부가 팽창합니다. 코어 안정을 위해 발살바나 베어링 다운. 베어링 다운은 산모가 출산을 하듯이 아랫배를 팽팽하게 만드는 걸 이야기합니다.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겠죠. 넷째, 다리를 들고 버티는 동안 체간이 떨립니다. 이건 코어 근육을 조화롭게 쓰지 못해서 신경계가 안정화를 위해 근육을 과도하게 사용하는 것을 보여주죠. 다섯째, 테스트를 진행하는 동안 다리를 들고 버티는 동안 대화가 불가능합니다. 대화가 불가능하다는 건 호흡이 원활하지 않다는 것이고,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얼굴이 뻘겋게 달아오르기도 하죠. 숨을 참아서 말이죠. 낮은 강도의 테스트를 하면서 호흡이 원활하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다는 뜻이겠죠. 마지막으로는 너무 당연한 거지만 다리를 벽에서 들어 올리거나 떼어낼 때 허리에 통증이 나타납니다. 이러한 전략적 실패가 있어도 클라이언트가 벽에서 다리를 떼어내 두 다리를 들고 유지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테스트를 완료한 거겠죠. 하지만 테스트 도중 위에 말씀드린 징후 중 단 하나의 징후라도 보인다면 그 클라이언트의 문제는 코어의 약화 때문이 아니라 최적의 코어 안정화 전략, 옵티멀 코어 스타빌리제이션 스트레이티지, 말이 좀 기네요. 죄송합니다. 이 스트레이티지를 사용하지 못한 것에서 비롯될 확률이 높은 거죠. 물론 이러한 전략적 평가를 한 가지 테스트로만 완료해서는 안 되겠지만, 저자는 이 WLOT가 꽤나 효과적이며 충분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고 덧붙입니다. 그렇습니다. 만약 코어 근육의 약화가 아니라 최적의 전략을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근력을 높이는 운동만 하게 되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결함이 과장이 되고, 그럼 더 큰 문제로 그 사람을 이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코어를 강화할 것인지 아니면 전략을 수정할 것인지 구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저자는 말합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세계적인 강사 닥터 에반 오사르의 명 포스팅을 리뷰해봤습니다. 어려운 내용인데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 너무 감사드리고요. 최적의 전략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사실 이 두 번째 포스팅 때문에 이 포스팅이 높은 조회수를 기록한 겁니다. 이 방법에 대해서는 다음에 리뷰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제작하는데 엄청난 힘을 안겨줍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저를 밤새게 만드니까요. 항상 건강하시고요. 감사합니다.